전남 해양마을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30살 청년이 여든 할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이라는 소문이 파도처럼 번졌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첫날 밤 종이등 하나가 켜졌을 때 드러난 진실을.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구원의 몸부림이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민도윤. 올해 30이다. 혼인신고를 한 건 작년 11월 초였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느 화요일 오후, 전남 해양마을 주민센터.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직원의 손이 멈췄다. 신랑 나이가 30세, 신부 나이가 80세. 직원이 나와 이영설 선생님을 번갈아 보았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미쳤나? 법적으로 문제 없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아, 네. 문제는 없습니다만. 서류는 그렇게 접수됐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해풍보다 빨랐다. 선착장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들이 고개를 돌렸고 슈퍼 앞에 모여있던 아줌마들은 입을 막았다. 저녁 무렵엔 마을 전체가 알게 됐다. 공방 총각이 할머니랑 혼인신고 했다던데 재개발 보상금 노린 거지 뭐. 어휴, 요즘 젊은 것들은 돈만 밝혀. 저 나이에 80 할머니 모시고 살 리가 있나. 돈 받고 튀는 거지. 마을 슈퍼 앞 횟집 골목, 버스 정류장. 어디서든 내 이야기가 오갔다.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멈췄다가 내가 모퉁이를 돌면 다시 시작됐다. 귀가 따가웠다. 아니, 심장이 따가웠다. 가장 큰 충격은 인터넷이었다. 충격 실화. 30대 청년, 80대 할머니와 결혼. 재개발 보상금 노린 위장 결혼 의혹.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았다. 사진도 있었다. 내가 공방 앞에서 나오는 모습, 선생님이 마당에서 한지를 말리는 뒷모습, 누가 찍었는지도 몰랐다. 댓글은 지옥이었다. 키읔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이냐? 할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다 받으려는 거지. 경찰 신고가 마님? 노인학대로 고소해야 함. 저 새끼 얼굴 똑똑히 봐둬라. 밤 10시 휴대폰엔 알림이 200개 넘게 쌓여 있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도 있었다. 마이너스 돈이 그렇게 급했냐? 인간 쓰레기야. 마이너스 할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양심도 없냐? 마이너스니 부모도 이렇게 키웠나? 창피한 줄 알아라.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던지지 못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해명할 수도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공방을 지키려고요? 보상금은 관심 없어요? 누가 믿겠는가? 다음 날 아침 더 큰 파도가 밀려왔다. 철거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생님을 찾아왔다. 뚱뚱한 체격에 금태 안경을 낀 50대 남자였다. 옆에는 조카 이영태가 서 있었다. 이모,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영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 정신 멀쩡하다. 선생님은 마당에서 한지를 말리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다. 그럼 왜 30살짜리랑 결혼을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한다.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넌 보상금만 원했잖아. 선생님의 한마디에 영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모를 걱정해서 걱정이면 5년 전에 했어야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왔어야지. 침묵이 흘렀다. 영태는 입술을 깨물었다. 추진위원장이 끼어들었다. 이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요. 혼인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도 마음대로 해. 선생님은 여전히 한지만 바라보셨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영태가 내게 던진 말은 독처럼 박혔다. 당신 결국 후회할 겁니다. 할머니 재산 한 푼도 못 받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산 따위 관심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였다. 저녁 공방엔 선생님과 나만 남았다. 종이등을 켜고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후회하니? 선생님이 물으셨다. 아니요. 거짓말. 선생님이 작게 웃으셨다. 나도 웃었다.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나도 잘 몰랐다. 도윤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무슨 진실이요? 때가 되면 알게 돼. 첫날 밤에. 첫날 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엔 뭔가 단단한 결심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밝혀졌다. 혼인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고 인터넷 댓글은 더 악랄해졌다. 추진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다. 그날 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심장이 쿵 떨어졌다. 무슨 뜻인가? 혹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다. 밤 9시 선생님 방문을 열었다. 예상과 달리 침실이 아니라 작업실이었다. 한지 작업대가 놓여 있고 종이등이 여러 개 켜져 있었다. 촛불처럼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다. 앉아라. 선생님은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다. 나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때 선생님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셨다. 손때 묻은 검은색 플레이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테이프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 여자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울먹이는 목소리. 유나 엄마야.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본다. 40년째야. 넌 어디에 있니? 살아있니?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려. 테이프는 계속됐다. 내가 널 놓쳤어. 장터에서 손을 놓쳤어. 단 1분이었어. 하지만 넌 사라졌어. 경찰도 이웃도 아무도 못 찾았어. 미안해, 유나.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다른 날짜의 녹음이 이어졌다. 유나, 오늘은 내 생일이야. 45번째 생일. 케이크를 샀어. 혼자 불을 켰어. 혼자 불렀어.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선생님의 얼굴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건 내 목소리야. 40년 동안 녹음한 거야. 선생님이 종이등 하나를 내 앞으로 밀었다. 등불 안을 들여다보니 한지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보였다.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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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수백 번, 수천 번 적힌 이름. 한지의 이름을 접으면 영혼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 미신이지.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어. 40년 동안 매일 밤 유나 이름을 적었어. 선생님의 손이 떨렸다. 도윤아, 난 죽기 전에 딸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기억이 자꾸 사라져. 치매 초기래.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랑 결혼을, 공방을 지키려는 것도 맞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선생님이 낡은 수첩을 꺼내셨다. 거기엔 전국 실종자 명단, 보육원 주소, 고아원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공방도, 이 기록도, 유나를 찾을 방법도 다 사라져. 조카는 보상금만 받고 공방을 부술 거야. 그럼 유나가 돌아와도 집이 없어. 등대가 없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아, 내가 부탁이 있어. 내가 기억을 잃어도 죽어도 공방은 지켜줘. 그리고 이 테이프랑 수첩을 간직해줘. 언젠가 누군가 유나를 찾을지도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다. 계약도 아니었다. 이건 한 엄마의 40년 구원의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작은 비닐봉투를 꺼내셨다. 안에는 철거를 미루는 법이라는 법률 자료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배우자가 있으면 철거 절차가 복잡해져. 최소 1년은 버틸 수 있어. 그 사이에 유나를 찾을 수 있을지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끊겼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흐느끼는 소리만 작업실을 채웠다. 나는 종이등을 바라봤다. 불빛이 흔들렸다. 한지 결이 숨쉬듯 떨렸다. 수천 번 적힌 유나라는 이름이 빗속에서 춤췄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이건 죄책과 기다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성이었다. 도와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약속드릴게요. 공방은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유나를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카세트는 새벽까지 돌아갔다. 40년치 녹음이 흘러나왔다. 생일 축하 노래,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여자의 평생이 테이프 한 통에 담겨 있었다. 새벽 4시 종이등을 끄고 나왔다. 별채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바다가 꺼지면 안 보이는 게 있어.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 혼인신고 후 열흘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왔다. 이번엔 제목부터 악랄했다. 속보 80세 할머니 결혼한 30대 사기꾼, 치매 노인 이용 의혹. 조회수가 5만을 넘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어갔다.
이거 범죄 아니냐? 할머니 정신 온전한지 감정 받아야 함. 노인 착취로 고소 가능할 듯. 저 새끼 신상 털어야 됨. 누군가 내 사진을 더 찍어 올렸다. 공방에서 나오는 모습, 슈퍼에서 물건 사는 모습, 심지어 별채 창문까지. 도찰이었다. 하지만 신고할 수도 없었다. 신고하면 더 큰 관심을 받을 게 뻔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선착장을 지나가면 어부들이 대놓고 침을 뱉었다. 슈퍼 주인은 물건값을 받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젊은 것이 양심도 없어. 뒤에서 들리는 중얼거림.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정해놓고 있었다. 가장 힘든 건 선생님이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침이면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자주 떨렸다. 한지를 접다가 멈추기도 했다. 선생님, 병원 가세요.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감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였다. 마을의 시선, 조카의 압박, 추진이의 위협. 모든 게 선생님을 짓누르고 있었다. 혼인 후 2주째 되던 날, 조카 이영태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이모,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입니다. 영태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했다. 이영설 씨, 귀하의 판단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정신 멀쩡하다고 했잖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면 왜 나이 차이가 50년이나 나는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그건 내 선택이야. 선택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변호사가 나를 쏘아봤다. 민도윤 씨, 당신은 취약한 노인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다. 유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선생님과의 약속이었다. 답변하지 못하시네요.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고로 혼인 무효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문이 닫혔다.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으셨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 도윤아. 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사기꾼 취급받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제 선택이었어요. 나는 선생님 옆에 앉았다. 후회 안 해요. 진짜예요.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겨울바다처럼. 사흘 후 철거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 철거 통지서. 공방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한 달 내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했다. 보상금은 감정가의 60%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D등급이라니. 선생님이 공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공방은 40년 동안 멀쩡했어. 태풍에도 끄떡없었는데 갑자기 D등급이라고? 조작이에요. 알아.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선생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공방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변호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목수일로 번 돈은 생활비로 빠듯했다. 새벽 2시 별채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갔다. 공방 쪽이었다. 선생님, 공방 문을 열었다. 선생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지 작업대 옆에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119 부를게요. 안 돼. 병원비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평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다. 선생님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가쁜 숨을 쉬었다. 도윤아, 네, 선생님. 내가 만약 기억을 잃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 내가 유나를 기억 못하게 되면 넌 대신 기억해줘. 테이프랑 수첩을 지켜줘. 약속? 약속할게요. 걱정 마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선생님을 들것에 옮겼다. 나는 구급차에 함께 탔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이요? 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환자분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두 내 탓이었다. 내가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였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관찰해야 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돼도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원. 내 통장엔 50만 원밖에 없었다. 병실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도윤아. 집만 되네.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치매 초기 진단받았어. 3달 전에. 네. 기억이 자꾸 빠져. 어제 먹은 밥도 기억 안 나고 한지 접는 법도 가끔 헷갈려. 그래서 서둘렀어. 혼인신고를. 내가 완전히 잊기 전에 유나를 찾고 싶었어. 선생님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 1달 후면 공방이 사라지고 내 기억도 사라지고 유나는 영영 못 찾겠지.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찾을게요. 유나를. 어떻게? 방법을 찾을게요. 공방도 지키고 유나도 찾을게요. 약속드려요. 선생님이 나를 바라봤다. 눈물 젖은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정말? 네. 포기 안 해요. 절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단단해졌다. 처음엔 도망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떠밀리듯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나는 싸우기로 했다. 추진이와 조카와 마을의 편견과 모든 것과 싸우기로 했다. 공방을 지키고 유나를 찾기 위해 병원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을 켰다. 악플이 100개 넘게 쌓여 있었다. 하나하나 읽었다. 예전엔 피했지만 이젠 달랐다. 사기꾼, 인간 쓰레기, 노인 착취범.
읽으면서 오히려 다짐했다. 너희가 뭐라 하든 나는 멈추지 않는다. 새벽 5시 공방으로 돌아왔다. 종이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유나라는 이름이 보였다. 나는 선생님의 수첩을 꺼냈다. 40년치 기록이 빼곡했다. 실종 신고 접수증, 전국 보육원 명단, 고아원 연락처, 목격자 증언.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때 수첩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다. 폐교된 보육원 해성 보육원 40년 전 폐쇄 기록 보관 장소 미상. 해성 보육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의심한 곳이었다. 유나가 납치된 후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폐교된 지 40년. 기록이 남아있을까? 희박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해가 떴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갔다. 나는 중얼거렸다.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유나를. 그리고 공방도 지킬게요. 끝까지. 바람이 불었다. 종이등이 더 세게 흔들렸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선생님이 퇴원한 건 일주일 후였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당부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무리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원하자마자 추진위에서 또 연락이 왔다. 철거 기한이 3주 남았다는 통지였다. 선생님, 제가 알아볼게요. 뭘? 공방 지킬 방법이요. 그리고 유나 찾는 것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무리하지 마. 이미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했잖아요. 포기 안 한다고.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 해성 보육원 자료 찾기. 동사무소에 가서 폐쇄된 보육원 기록을 요청했다. 직원은 난색을 표했다. 40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을 겁니다. 그래도 확인 좀 해주세요. 신청인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제 아내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아내라는 단어가 어색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이틀 후 나는 폐교된 해성 보육원 터를 직접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보육원이 있던 자리는 이미 허허벌판이었다. 잡초만 무성했다. 여기가 맞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찾았다. 건물 기초석 일부가 남아 있었다. 깨진 벽돌, 녹슨 철근, 부서진 간판 조각. 해성. 간판 글씨 일부가 보였다. 여기가 맞았다. 근처 구멍가게를 찾아갔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가? 해성 보육원 아세요? 40년 전에 있던.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보육원 왜? 제 처가 그때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보육원, 원장이 아이들 제대로 안 돌봤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결국 문제 생겨서 폐쇄됐지. 혹시 당시 기록이나 자료가 어디 남아 있을까요? 글쎄, 원장은 진작 죽었고, 보육사들도 다 흩어졌어. 그래도 혹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김복순이라고 당시 보육사 한 명이 아직 살아있어.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거리. 요양원에 계셔.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다. 근데 기대는 안 해. 치매가 심하시거든. 그래도 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을 찾았다. 김복순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김복순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8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흐릿했다. 누구세요? 해성보육원에서 일하셨죠? 40년 전에. 해성. 김복순의 눈빛이 잠시 초점을 찾았다.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혹시 기억나세요? 유나라는 아이. 4~5살쯤 됐을 거예요. 40년 전에 들어왔을. 유나. 유나. 김복순이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었다. 노란 리본. 노란 리본 한 아이. 네.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어. 머리에. 예쁜 아이였는데. 말을 안 해. 한마디도. 심장이 뛰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입양. 입양 갔어. 기록이 없이. 원장이 몰래. 어디로요? 누구한테요? 기억이 안 나. 김복순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다. 미안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단서를 얻었다. 노란 리본. 말을 안 하던 아이. 불법 입양. 요양원을 나오며 메모했다. 노란 리본, 말 안함, 불법 입양, 기록 없음. 선생님께 보고해야 했다. 이건 작은 실말이지만 40년 만에 첫 진전이었다.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을 지나는데 이상한 걸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저 청년 병원비도 다 됐다던데. 할머니 간호도 직접 한대.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해. 왜 결혼까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진 않았다. 호기심이 섞인 눈빛.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착장을 지나는데 한 어부가 말을 걸었다. 젊은이. 네. 할매가 만든 종이등. 우리한테 길이었어. 바다 나갈 때 그 불빛 보고 방향 잡았거든. 네. 공방 없어지면 안 돼. 할매도 등불도. 어부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많진 않지만 병원비에 보태.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아. 우리 마음이야. 어부가 돌아섰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공방에 도착하니 문 앞에 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생선, 김치, 과일.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할매 잘 돌봐주소. 횟집 아줌마. 등불 지켜주서 고맙소. 슈퍼 주인. 선생님이 마당에서 한지를 말리다가 웃었다. 도윤아, 사람들이 달라지네. 네. 진심은 통하나 봐. 그날 저녁 나는 선생님께 보고했다. 해성보육원 방문, 김복순 면회, 노란 리본 단서. 선생님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노란 리본. 내가 유나한테 달아줬어. 마지막으로 본 날. 장터 가기 전에. 그럼 유나가 맞을 수도 있어. 정말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도윤아, 계속 찾아줘. 제발. 당연히요. 밤, 나는 수첩에 계획을 정리했다. 1. 동사무소 기록 확인 일주일 후. 2. 불법 입양 경로 추적 관련 기관 문의. 3. 당시 목격자 추가 수소문. 4. 공방 철거 연기 법률 자문 필요. 할 일이 산더미였다. 시간은 3주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종이등을 켰다. 유나라는 이름이 빗속에서 떠올랐다. 찾을게요. 꼭.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바다가 대답했다. 파도 소리로.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이제 선생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내 싸움이기도 하다는 걸. 유나를 찾고 공방을 지키고 진실을 증명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기록을 찾았다고 했다. 해성 보육원 폐쇄 당시 서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서 열람에 제한이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40년 동안 찾고 있던 아이예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로 향하는데 공방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검은색 소형 SUV. 차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다. 민도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한지우. KBC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다. 한지우 PD 시사 다큐 잃어버린 이름들. 다큐멘터리요? 네. 실종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이영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이 제보했어요. 40년 전 실종 아동을 찾는 분이 있다고. 혹시 취재해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다. 언론에 나간다는 건 양날의 검이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선생님께 먼저 여쭤봐야 해요. 공방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한지를 접고 계셨다. 선생님, 다큐멘터리 PD가 왔어요. 유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요. 선생님의 손이 멈췄다. 방송?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유나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 이젠 숨길 것도 없어. 한지우 PD가 들어왔다.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종이등들 4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딸을 기다리며.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우는 카메라를 꺼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유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0년 전 장터에서 손을 놓친 순간. 사라진 딸. 끝나지 않은 기다림. 매일 밤 이름을 적은 한지. 녹음된 목소리. 한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촬영을 계속했다. 이건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알아요. 인터넷에 글 봤어요. 한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도 바로잡을 겁니다. 진실을 보여줄게요. 촬영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공방, 종이등, 카세트 테이프 수첩.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그 전에 편집본 보여드릴게요. 한지우가 돌아간 후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담당자가 낡은 파일을 꺼냈다. 해성 보육원 1984년도 입소 명단입니다. 다만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당시엔 기록이 엉망이었거든요. 명단을 넘겼다.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다. 그런데 한 줄에서 눈이 멈췄다. 84년 8월 여암한 사세 추정, 이름 불명, 특징 말 못함. 이거예요. 하지만 이름이 없네요. 괜찮아요. 다른 정보는요? 입양 기록이라든지. 입양 기록은 따로 보관됐는데 대부분 불법이라 파기됐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더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막막했다. 단서가 끊어졌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우였다. 도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제작진이 입양 관련 전문가를 섭외했어요. 80년대 불법 입양 추적에 특화된 분이에요. 내일 만나실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또 뒤집어졌다. 공방 앞에 조카 이영태가 변호사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번엔 3명이었다. 민도윤 씨, 법원 출석 통지서입니다. 또 뭐예요? 혼인 무효 심판 첫 재판이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영설 씨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2개를 동시에요? 법원이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영태가 비웃으며 말했다. 결과는 뻔해요. 이모는 판단 능력이 없고 당신 결혼은 무효가 될 거예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잖아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당신이 이모를 이용했다는 증거. 영태가 파일을 펼쳤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 마을 사람들 인터뷰, 나이 차이 분석. 이 모든 게 당신한테 불리합니다. 변호사들이 돌아갔다. 선생님이 문 뒤에서 모든 걸 듣고 계셨다. 도윤아, 미안해. 아니에요. 이길 거예요. 어떻게? 진실로요. 그날 저녁 한지우가 약속한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박철민입니다.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철민이 선생님의 수첩을 꼼꼼히 봤다. 노란 리본, 말 못하는 아이, 84년 8월. 이 정도면 추적 가능합니다. 정말요? 당시 불법 입양 브로커가 몇 명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다른 죄목으로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해요. 교도소요? 네. 제가 면회 신청할게요. 그리고 박철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실종 아동과 가족을 연결하는. 등록하시면 매칭될 수도 있습니다. DNA. 선생님이 눈을 빛냈다. 해요. 뭐든지 해요. 혈액 샘플이 필요합니다. 내일 병원 가시죠.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한지우는 촬영을 계속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을 겁니다. 법정 싸움도, 유나 찾는 과정도. 시청자들이 함께 응원할 거예요. 밤, 나는 법원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싸움이 2개가 됐다.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유나를 찾는 싸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한지우가 있었고 박철민이 있었고 마을 어민들이 있었다. 창밖을 보니 공방 앞에 또 뭔가 놓여 있었다. 나가보니 쌀 한 포대였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힘내소. 우린 당신 편이요. 마이너스 마을 어민 일동.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공방으로 돌아가니 선생님이 종이등을 켜고 계셨다. 도윤아,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가네. 네. 진실은 통하나 봐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제가 고마워요, 선생님. 싸울 이유를 주셔서. 그날 밤 종이등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법정 심판 날이 다가왔다. 일주일 후였다. 그 사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제목은 바다끝 마을의 종이등이었다. 방송 당일 온 마을이 TV 앞에 모였다. 나와 선생님도 공방에서 함께 봤다. 화면에 공방이 나왔다. 선생님의 주름진 손이 한지를 접는 모습. 종이등 안에 빼곡히 적힌 유나라는 이름. 그리고 40년 전 장터에서 사라진 딸 이야기. 도윤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화면 속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혼인은 공방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카메라가 카세트 테이프를 비췄다. 40년치 녹음. 생일 축하 노래. 미안하다는 말. 시청자 게시판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눈물 난다. 이게 진짜였구나. 도윤 씨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유나 꼭 찾았으면. 방송이 끝나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응원 편지, 후원금, 음식을 들고 왔다. 젊은이 미안하이소. 오해했소.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유나 꼭 찾아야 돼요. 꼭. 선착장 어부들도 왔다. 우리가 바다에서도 찾아볼게요. 혹시 모르잖소. 횟집 아줌마는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다. 잘 먹고 힘내소. 법정에서 이겨야 돼요. 선생님은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후에 박철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교도소 면회 허가가 떨어졌어요. 내일 가시죠. 다음 날 나와 박철민은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 철창 너머로 60대 남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강태수. 80년대 불법 입양 브로커였다. 당신이 혜성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입양시켰죠? 박철민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게 언제 일인데? 기억도 안 나. 84년 8월. 4~5살 여자아이. 노란 리본을 하고 말을 못했던 강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기억 안 나. 거짓말 마세요. 당신 수첩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수첩은 다 버렸어. 그럼 이 사진은요? 박철민이 선생님의 옛 사진을 보여줬다. 30대의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유나였다. 강태수가 사진을 빤히 봤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보냈어요? 누구한테? 기억 안 나. 40년 전 일이야. 제발이요. 한 엄마가 4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말했다. 강태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서울. 서울 어디론가 보낸 것 같아. 부자지. 아들 못 낳은 집에서 딸을 원했어. 이름은요? 주소는?
모르겠어. 진짜로. 다른 단서라도. 한 가지만 기억나. 그 집 남편이 의사였어. 산부인과 의사. 서울. 부자집. 단서는 여전히 모호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단 나았다. 교도소를 나오며 박철민이 말했다. 80년대 서울 산부인과 의사 중에 딸 입양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떻게요? 의사협회 기록, 당시 신문 기사, 지역 병원 명단. 하나씩 뒤져봐야죠. 그날 밤 나는 도서관에 틀어박혔다. 84년도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넘기며 산부인과 광고를 찾았다. 수십 개가 나왔다. 일일이 메모했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왔다. 선생님은 아직 깨어 계셨다. 도윤아, 뭐 찾았어? 단서를 찾았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그때 선생님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냥 좀 춥대. 이상했다. 날씨가 춥지 않았다. 병원 가세요. 괜찮아. 내일 법정 가야 되잖아. 법정.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심판.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다. 선생님, 나 한지우 PD, 박철민이 함께였다. 법정 앞엔 마을 사람들이 와 있었다. 힘내소. 우리가 증인으로 서줄게요. 재판이 시작됐다. 조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다. 이영설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판단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박철민이 소개해준 무료 변호사였다. 그리고 혼인은 이영설 씨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50세 나이 차이는 비정상입니다. 나이는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신뢰와 약속의 관계입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마을 어부가 증언했다. 도윤이는 할매를 잘 돌봤수. 밤낮으로 간호하고 병원비도 다 냈수. 횟집 아줌마도 나왔다. 저 젊은이가 돈 때문이었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할매랑 딸 찾고 있지 않소? 한지우 PD도 증언했다. 저는 취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선생님이 일어섰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는 제 은인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조카는 재산만 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도윤이만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혼인을, 공방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조카가 보상금 받고 부수려고 했거든요. 공방이 없어지면 유나가 돌아와도 집이 없어요. 등대가 없어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우리를 갈라놓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딸을 찾고 싶어요. 법정이 숙연해졌다. 조카 측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다. 판사가 말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결과는 알 수 없었다. 법원을 나오는데 선생님이 휘청거렸다. 선생님, 급히 부축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뇌졸중 재발입니다. 이번엔 더 심각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치료하면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망설이다 말했다.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 기억 대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도윤아, 유나 찾아줘. 제발, 내가 있기 전에 찾을게요. 꼭.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철민이었다. 도윤 씨, DNA 매칭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99.9% 일치. 유나를 찾았어요. 99.9% 일치.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김서연. 44세. 산부인과 의사의 딸로 자랐어요. 김서연. 유나의 새 이름.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도윤 씨, 잠깐만요. 신중해야 해요. 본인이 입양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나야죠.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한지우 PD도 함께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30층짜리 타워 앞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현관을 눌렀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세련된 목소리. 저, 김서연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민도윤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은 곤란한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0분만이라도.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여자가 나타났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 하지만 선생님의 젊은 시절 사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연과 남편, 두 아이.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40년 전 장터에서 사라진 아이. 이영설이라는 할머니. 평생을 기다린 엄마. DNA 검사 결과.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김서연 씨가 이영설 할머니의 친딸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김철수 씨의 딸이에요. 제 출생신고서도 있고 출생신고서가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84년 당시 불법 입양이 많았어요. 서연이 일어섰다. 나가주세요. 서연 씨, 저는 김서연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섞인. 제 부모님은 김철수, 박명숙 씨예요. 그분들이 저를 키웠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진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서연이 문을 열었다. 떠밀리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로비에서 한지우가 말했다. 충격이 컸나 봐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심장이 철렁했다. 급히 해양마을로 돌아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선생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선생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도윤아, 유나는 찾았어요. DNA가 일치했어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눈물이 흘렀다. 정말? 네. 근데 본인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40년이나 다른 삶을 살았으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도윤아, 내가 기억하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만나게 해줄게요. 꼭. 하지만 어떻게? 사흘 후 나는 다시 서울로 갔다. 이번엔 박철민도 함께였다. 서연 씨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오후 5시 서연이 나타났다. 출근하는 모습이었다. 서연 씨, 서연이 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또 왔어요? 제발 할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싫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얼마 안 남았어요. 치매도 진행 중이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차에 타려는데 박철민이 사진을 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84년도 실종 신고서, 어린 유나의 몽타주, 그리고 지금 서연의 사진. 이렇게 닮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건 박철민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서연 씨 입양 신고가 84년 9월에 됐어요. 유나가 실종된 게 84년 8월이고요. 그래서요? 양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진실을. 혹시 입양 사실을 숨기신 건 아닌지. 서연이 차 문을 닫았다. 제가 알아볼게요. 대신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은 유효하다. 다만 이영설의 치매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후 재심리한다. 반쪽짜리 승리였다. 조카는 항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6개월 후엔 이모 정신 완전히 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봅시다. 선생님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기억이 자주 끊겼다. 도윤아, 넌 누구지? 저예요, 선생님. 도윤이요. 아, 도윤이. 유나는? 유나 찾았니?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나 보고 싶어. 선생님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유나를 찾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2주가 지났다. 서연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다시 서울로 갔다. 아파트 경비에게 물었다. 김서연 씨 계세요? 여행 가셨어요. 가족들이랑. 언제 오시는데요? 한 달 후래요. 한 달. 선생님이 버틸 수 있을까? 절망이 밀려왔다. 공방으로 돌아왔다. 철거 기한도 다시 통보됐다. 2개월 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병실에서 선생님을 지켰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들렸다. 선생님, 제가 실패했어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들어 있었다. 유나를 찾았는데 데려오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복도로 나왔다. 한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 씨,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서연 씨는 피하고 있고 선생님은 기억을 잃어가고 그래도 이제 끝인 것 같아요. 한지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큐 2부를 만들 거예요. 서연 씨가 볼 수 있게. 소용없을 거예요. 해봐야죠. 마지막까지. 그날 밤 공방으로 돌아왔다. 종이등을 켰다. 하지만 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마을도 조용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뿐이었다. 힘내소. 기적이 일어날 거요.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환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 부르세요. 가족. 선생님에게 가족은 나뿐이었다. 그리고 만나지도 못한 딸. 병실로 갔다. 선생님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가 가늘었다. 선생님. 선생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유나. 저예요. 도윤이에요. 유나. 미안해. 엄마가 손을 놓쳐서. 선생님은 나를 유나로 착각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김서연이었다. 김서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늦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안 늦었어요. 나는 재빨리 선생님을 봤다. 아직 숨 쉬고 있었다. 선생님, 유나가 왔어요. 딸이 왔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서연을 향했다. 유나? 서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생님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서연이 그 손을 잡았다. 얼굴을 보자. 선생님이 서연의 얼굴을 더듬었다. 눈, 코, 입. 천천히. 유나. 우리 유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의 눈에서, 서연의 눈에서. 엄마.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야.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40년의 시간이 눈물로 녹아내렸다.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한지우가 복도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촬영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볼 뿐이었다. 어떻게 온 거예요? 내가 물었다. 양부모님께 물어봤대요. 입양 사실을. 그래서요? 처음엔 부인하셨대요. 근데 DNA 결과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하셨대요. 84년 8월 브로커한테서 데려왔다고. 양부모님은 지금 같이 왔어요. 아래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30분 후 서연이 병실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요? 공방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종이등을 계속 켜달라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40년 동안 저를 기다렸대요. 매일 밤 제 이름을 적으면서.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 주저앉았다. 40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김서연으로. 편하게, 부유하게. 그 사이 진짜 엄마는 혼자 바닷가에서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60대 부부가 나타났다. 서연의 양부모였다. 서연아. 양아버지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미안하다. 숨겨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그래서 너를 데려왔어. 근데 입양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양어머니 박명숙도 울고 있었다. 서연아, 우린 너를 사랑했어.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웠어. 그건 진짜야. 알아요. 저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서연이 두 사람을 껴안았다. 근데 이제 진짜 엄마도 만났어요. 너무 늦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울었다. 복잡한 눈물이었다. 사랑과 죄책감, 상실과 재회가 뒤섞인.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다. 선생님의 상태가 호전됐다. 의사도 놀랐다. 환자분이 살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딸을 만난 게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선생님은 다시 말을 할 수 있었다. 유나를, 아니 서연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서연아, 예쁜 이름이네. 유나보다 좋아요? 다 좋아.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뭔가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는 걸. 이제 채워졌니? 네. 조금씩.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후 조카 이영태가 변호사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친딸이 나타났다고요? 그래. 유나야. 40년 만에 찾았어. 말도 안 돼요. DNA 검사가 조작됐을 거예요. 영태가 소리쳤다. 조작 아니에요. 서연이 나섰다. 저예요. 이영설 할머니의 친딸. 검사 결과도 있어요. 당신은 누구길래?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제 본명이 유나라는 것도. 영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사기예요. 분명 저 남자랑 짜고 친 거예요. 영태가 나를 가리켰다.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가짜 딸을 만든 거죠. 증거 있어요? 박철민이 개입했다. DNA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조작 불가능해요. 그리고 입양 기록, 브로커 증언, 시기적 일치.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그래도 포기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공방은 제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의 유산이니까요. 당신이 뭔데? 딸이니까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영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경고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세요. 이길 수 없을 테니까. 박철민이 받아쳤다. 영태 일행이 물러갔다. 하지만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다. 이틀 후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철거 추진위, 조카, 마을 주민들이 모였다. 우리도 참석했다. 선생님, 서연, 나, 한지우, 박철민. 추진위원장이 말했다.
공방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재개발은 마을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공방은 문화재예요. 서연이 일어섰다. 40년 동안 이어온 한지 공예. 그리고 마을의 등대 역할을 한 종이등.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낡았어요. 안전진단 D등급이고요. 안전진단이 조작됐어요. 박철민이 서류를 내밀었다. 제가 독립기관에 제의뢰했습니다. 결과는 B등급. 안전해요. 술렁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이건 한지우가 노트북을 열었다. 추진위원장님이 조카 이영태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증거입니다. 공방을 빨리 철거하는 대가로. 화면에 계좌이체 내역이 떴다. 이건 거짓입니다. 추진위원장이 부인했다. 하지만 얼굴이 새하얘졌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놈들이 짜고 친 거였어? 공방을 왜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선착장 어부가 일어섰다. 나는 공방 철거 반대요. 종이등이 없으면 우리 길을 잃소. 횟집 아줌마도 일어섰다. 우리 할매가 만든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들은 모르요. 1명, 2명, 마을 사람들이 일어섰다. 공방 지켜야 돼요. 재개발은 공방 빼고 하시오. 추진위원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승리였다. 회관을 나오며 서연이 말했다.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공방을 다시 살려야죠. 그리고 내가 배워야지. 한지 접는 법. 제가요? 그래. 넌 내 딸이잖아. 기술을 물려줘야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배울게요. 그날 밤 공방에 모두 모였다. 선생님, 서연의 양부모, 나 한지우, 박철민, 마을 사람들. 종이등을 함께 켰다. 수십 개의 등불이 어둠을 밝혔다. 40년을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어요. 유나가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서연이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 고맙다, 내 딸. 두 사람이 포옹했다. 나는 한 발 뒤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40년의 시간이 마침내 이어졌다. 끊어진 실이 다시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종이등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바다가 답했다. 파도 소리로. 그 소리는 축복처럼 들렸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매화가 피고 바다에 따뜻한 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아침. 선생님은 공방 작업대 앞에서 마지막 한지를 접고 있었다. 서연이 옆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접는 거야.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다. 40년 동안 익힌 손놀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다 됐다. 선생님이 완성된 종이등을 서연에게 건넸다. 이제 내가 켜. 내 어머니. 서연이 등불을 켰다. 은은한 빛이 번졌다. 한지 결 사이로 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예쁘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유나도 서연도 다 내 딸이야. 네. 엄마. 그날 오후 선생님은 조용히 잠들었다. 서연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은 공방 마당에서 치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다. 종이등을 들고 할매, 편히 쉬소. 등불은 우리가 지킬게요. 화장 대신 선생님은 바다에 묻혔다. 서연의 요청이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바라본 곳이니까요.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해질녘 수평선이 붉게 물들 때 선생님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꽃잎처럼 흩어지는 재. 바람이 불어 멀리 날아갔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나는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도, 양부모도,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했다. 그날 밤 공방에 모두 모였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컸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웃으셨어요. 서연이 말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아서요. 그걸로 충분했대요. 선생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목적을. 일주일 후 법적 정리가 시작됐다. 유언장이 공개됐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해뒀다. 공방과 별채는 민도윤에게, 단 공방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재산은 김서연에게, 하지만 공방 운영비로 사용할 것, 조카 이영태에게는 한지 작품 3점. 이것으로 인연을 정리한다. 유언대로 집행됐다. 영태는 불만이었지만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인관계. 저희 혼인은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이상한 기분이었다. 1년도 안 되는 결혼이었지만 평생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저 잘했죠? 혼자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한 달 후 서연이 제안했다. 공방을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요? 제가 서울 일을 정리하고 내려올게요. 한지 공예를 배우고 싶어요. 가족은요? 남편이 이해해줬어요. 아이들도. 주말에는 올라가고 평일에는 여기서 지낼 거예요. 양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진짜 엄마 곁에 있어주라고.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40년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되찾고 싶어요. 어머니가 사랑한 것들을. 5월 공방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영설 한지 공방 2대 김서연. 현판이 새로 걸렸다. 마을 잔치가 열렸다. 축하해요. 할매가 좋아하시겠어. 서연은 서툴지만 열심히 배웠다. 한지 뜨는 법, 말리는 법, 접는 법. 나도 가르쳤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도윤 씨는 목수일도 하세요? 네. 별채에서. 그럼 협업해요. 제가 한지로 등을 만들면 도윤 씨가 나무 틀을 만들어 주세요. 좋아요. 새로운 작업이 시작됐다. 한지와 나무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한지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매 보고 싶네요. 등불만 보면 생각나요. 공방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다. 추억이 모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었다. 여름이 왔다. 한지우 PD가 다큐 후속편을 찍으러 왔다. 많이 변했네요. 네. 좋은 쪽으로. 도윤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공방 지키면서. 결혼은요? 아직이요. 일단 할 일이 많아서. 사실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이곳이 내 자리였다.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리. 저녁, 서연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뭐가요? 어머니를 지켜줘서. 저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윤 씨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요? 잠시 생각했다. 혈연이 아니라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요. 끝까지 옆에 있어준 사람들. 맞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도윤 씨도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종이등을 함께 켰다. 밤바다를 비추는 불빛. 선생님, 보고 계시죠? 혼자 중얼거렸다. 바다가 대답했다. 파도 소리로. 가을, 첫 수강생이 왔다. 한지 공예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 여자였다. 여기서 치유받고 싶어요. 환영해요. 서연이 맞았다. 1명, 2명, 수강생이 늘었다. 공방은 점점 활기를 찾았다. 재개발은 공방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지만 공방은 그대로였다. 변하지 않는 중심처럼. 겨울이 왔다. 1년이 지났다. 선생님 길, 우리는 바다에 나갔다. 종이등을 띄웠다. 수십 개의 등이 파도 위를 떠다녔다. 불빛이 흔들리며 멀어졌다. 잘 가고 계시죠, 어머니? 서연이 중얼거렸다. 보고 싶어요. 나도 말했다. 선생님, 약속 지켰어요. 공방도 지켰고, 유나도 찾았어요. 잘했죠? 대답 대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그날 밤 공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에게. 선생님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딸을 못 찾았을 거야. 혼자 쓸쓸히 죽었을 거야. 너는 내게 희망이었어. 마지막 빛이었어. 부탁이 하나 있어. 공방을 지켜줘. 종이등을 계속 켜줘.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행복해라. 내 인생을 살아라. 나 때문에 묶이지 마. 사랑한다. 내 아들아.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 위에. 선생님. 나는 한참을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창밖을 봤다. 종이등이 켜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 혼자가 아니었다. 선생님이, 서연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였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름을 적었다. 이영설. 그리고 접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천천히 정성껏 완성된 종이등을 켰다. 빛이 번졌다. 선생님 계속 지킬게요. 약속이에요. 바다가 대답했다. 파도는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갔다. 끝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공방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우리는 계속 빛을 켰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